현재 이 채널에서는 태평양 전쟁 당시 북태평양의 미군 요충지인 웨이크섬에서 벌어지는 전투 상황을 연재하고 있습니다. 일본의 진주만 기습으로 태평양 전쟁이 막 시작된 1941년 12월 8일 웨이크섬 남쪽 마셜 제도 일본군 기지에서 날아온 일본군 폭격기들이 웨이크의 미군 활주로를 공습해 큰 피해를 입혔습니다. 미군은 이곳에 배치된 와일드캣 전투기 12기 중에 9기를 잃었지만 12월 8일 밤에 밤새워 정비를 해 극적으로 한 기의 와일드캣을 다시 비행 가능하게 했고 또 있을지 모를 일본군의 공습에 바쁘게 대비하고 있습니다. 이제 12월 8일에서 9일로 날짜가 바뀌었습니다. 기록마다 다른데 12월 9일 오전 5시 혹은 5시 30분에 웨이크섬 전체에 제너럴 쿼터스가 발령되었습니다. 제너럴 쿼터스는 총원 전투 배치 등으로 번역한다는데요. 일본군이 또 언제 폭격을 할지 상륙을 할지 모르기 때문이었습니다. 해병대 장교와 병사, 민간인 자원자들이 시설 복구와 전투 준비에 밤을 지샜으나 일본군이 웨이크섬을 노린다는 것이 명백해지자 일부 민간인들이 식량과 물 등을 가지고 섬 깊숙한 곳에 숨어버리기도 했습니다. 웨이크섬의 미 해병대 지상병력 지휘관 데버러 소령은 이에 개탄하기도 했으나 그의 회고록에서는 적과 싸울 의무가 없고 군사훈련을 받지 않은 민간인들에게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일이었다고 이해하는 언급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웨이크섬의 미 해병대는 밤새 이어진 작업으로 매우 힘들었지만 아침 식사와 같이 나온 커피의 힘으로 다시 기운을 냈고 데버러 소령도 미군 병사들에게 있어서 커피의 중요성을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미군의 진지구축 작업은 그야말로 밑빠진 독에 물 붓기식으로 끝도 없이 진행되었고 웨이크섬의 미군 지휘부와 병사들이 긴장하는 가운데 오전 시간이 흘러갔는데 오늘 일본군이 폭격을 오지 않는다면 웨이크섬은 최종 상륙 대상지는 아닌 것이고 만약 한 번 더 폭격을 온다면 그 시간은 점심때쯤으로 예상되었는데 그럴 경우 일본군이 웨이크 점령을 확실히 노리고 있다는 말이었습니다. 이날은 오전 5시 45분 사용 가능한 4기의 와일드캣이 발진해서 남쪽 해역을 정찰하고 7시 30분에 귀환했습니다. 지난 영상에서는 소개를 못했는데 이 사진은 이륙하는 96식 육상 공격기를 활주로에 늘어선 일본군이 환송하는 모습입니다. 이 사진이 찍힌 장소와 시간은 알 수 없습니다. 이 사진은 같은 96식 육상 공격기가 편대 비행을 하는 모습을 공중에서 찍은 것인데 이 사진 역시 촬영된 정확한 날짜와 시간은 미상입니다. 웨이크섬 전투 시리즈와 같이 연재되고 있는 미드웨이 해전 같은 경우에는 전투 중 사진이 정말 다량으로 존재해 당시 상황을 아는 데 도움을 주지만 웨이크섬 전투 같은 경우는 전혀 그렇지 못한 것이 현실입니다. 앞으로 관련 사진 자료 등을 잘 찾아보고 있으면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첫 번째 폭격을 받은 웨이크섬 미군과의 바램과는 다르게 12월 9일 오전에 일본 폭격기들은 이 사진에 보이는 것과 비슷하게 다시 마셜 제도를 떠나 웨이크섬으로 향했습니다. (1941년 12월 9일) 오전 11시 45분 전날 웨이크를 공습했던 마셜 제도의 일본 해군 항공대 폭격기 27기가 다시 웨이크섬을 공습해왔습니다. 이 폭격대 지휘관은 어제와 동일한 마츠다 히데오 소좌였고 일본군이 폭격을 올 것인지 여부, 온다면 시간 예상까지 전부 들어맞았습니다. 이제 웨이크섬에 일본 지상병력이 상륙할 확률은 거의 100%로 올라갔습니다. 전날에는 일본 폭격기들이 저공으로 와서 3인치 대공포가 비효율적이었는데 오늘은 웨이크섬 주위에 구름이 없었기 때문에 일본 폭격기들이 원래대로 고고도로 접근할 것이라고 예상했고 이 예상은 적중했습니다. 이때 와일드캣 2기가 정찰을 위해 상공에 떠있다가 일본 폭격기들을 상대했고 한 기를 격추시키는데 성공했습니다. 하지만 전투기 2기로는 일본 폭격기들을 전부 막을 수 없었고 마츠다 소좌의 폭격기들은 웨이크섬 곳곳을 공격하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큰 피해는 캠프 2 근처에 있던 병원이 입었는데 이곳에 떨어진 폭탄으로 해병 4명과 민간인 55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병원에서의 사망자는 대부분 전날 폭격에서 부상을 입은 사람들이었고 병원에 대한 공습은 웨이크의 병사들과 민간인들을 전부 분노케 했습니다. 이외에도 많은 시설 피해가 났으나 이날은 일본군 폭격기가 3인치 대공포가 맞추기 좋은 고고도로 왔기 때문에 미군도 엄청난 대공포화를 퍼부었고 전날과 달리 일본기들도 많은 손상을 입었습니다. 이때 미군 기록에 의하면 일본 폭격기 5기가 대공포에 맞아 연기를 내뿜었고 그중 1기가 돌아가는 길에 폭발하는 것을 목격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또한 다른 1기는 연기를 너무 심하게 내뿜어
절대 기지로 못 돌아갈 것이라고 미군이 판단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보면 미군이 일본군 폭격기를 최소 2기 격추한 것인데 일본군 기록에는 27기 중 12기가 대공포에 손상을 입었다고만 되어 있고 오히려 미군 와일드캣 전투기 1기를 폭격기가 격추시켰다고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1941년 12월 9일 화요일에 일본 항공대 웨이크섬 공습이 끝났습니다. 미군은 쉴 틈도 없이 파괴된 시설에 대한 복구 작업을 진행해야 했습니다. 12월 9일 오후에는 전날처럼 복구 작업이 진행되었습니다. 데보로 소령은 일본군 폭격기가 웨이크 남단의 피콕 포인트 근처에서 공중을 선회하면서 사진을 찍고 있는 것을 보고 이곳에 배치했던 3인치 대공포 4문을 다른 곳으로 옮기고 모형을 대신 설치했습니다. 이날의 폭격으로 이곳에 5인치포 거리 측정기도 손상을 입어 못쓰게 되었습니다. 또한 해군 통신소도 파괴되어 진주만과의 연락은 육군 통신 트럭이 도맡아야 했습니다. 파괴된 병원을 대체할 시설 등을 다시 만드느라 이날도 밤새 복구 작업이 분주했지만 일본군 폭격기에 직접 손상을 입힌 것을 전 부대원들이 목격했기 때문에 병사들의 사기가 올라갔다고 데보로 소령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일본군의 두 번째 공습을 받으면서 12월 9일이 흘러가고 있었는데 이전에 언급한 대로 일본 상륙부대가 12월 8일 오후에 마셜 제도를 출발했고 12월 8, 9, 10일 3일간 항해하고 12월 11일 웨이크에 상륙하려고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이제 12월 10일이 되었습니다. 미군은 이제 상륙부대가 오든지 아니면 또 일본 폭격대가 올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이날 모습을 나타낸 것은 일본 폭격대였고 시간은 오전 10시 45분이었습니다. 첫날인 34기, 둘째 날엔 27기, 이번엔 26기였습니다. 일본군은 전날 웨이크 남단에 배치된 3인치포 사진을 찍고 이후 공격에서 폭격기들을 이곳으로 유도하려는 듯 보였고 10일에 세 번째 폭격에서 이 포들을 파괴하려고 작정하고 공격했습니다. 그리고 10일 공격에 참가한 폭격기 27기 중 9기가 이곳을 집중적으로 폭격했습니다. 하지만 데보로 소령이 이 위험을 간파하고 이미 3인치포를 숨겨놓았기 때문에 일본군이 파괴한 것은 나무로 만든 더미포였고 실제 3인치포는 무사했습니다. 하지만 다른 9기는 처음으로 윌크스 섬을 공격해서 이곳에 배치되어 있던 5인치포 2문과 시설들이 큰 손상을 입게 됩니다. 또한 이곳에 다이너마이트 창고가 폭탄을 맞아 125톤의 다이너마이트가 폭발했지만 기적적으로 인명피해는 해병 1명 전사에 4명 부상에 그쳤습니다. 일본 폭격대의 나머지 9기는 북쪽의 필섬을 공격했는데 이곳의 5인치포 2문은 폭격에도 불구하고 큰 손상을 입지 않았습니다. 미군은 필섬에서 일본 폭격대에 엄청난 대공포화를 퍼부었고 이 중 1기가 불이 붙은 채 연기를 내뿜으면서 돌아갔다고 기록했습니다. 피콕 포인트의 3인치 대공포 4문 중에 1문은 인원이 배치되지 않았었는데 그 3인치포는 10일 밤에 해안으로 옮겨져 대함용으로 이후 쓰여지게 됩니다. 12월 10일의 공습에는 또 하나 특기할 만한 일이 있었는데 웨이크섬에 남은 와일드캣 4기가 전부 일본 폭격기를 맞아 출격했고 지난 영상에 소개되었던 해병대 조종사 헨리 엘로드 대위가 혼자서 96식 육상 공격기 2기를 격추시키는 전과를 얻어냈습니다. 공중전 장면을 지켜보던 웨이크섬의 미 해병대원들은 환호성을 질렀고 엘로드 대위는 해머링 행크, 해머로 일본군을 쳐부수는 행크라는 별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엘로드 대위는 이날뿐 아니라 이후에 웨이크섬 전투에서도 계속 활약하게 됩니다. 하지만 일본 기록은 미국 기록과 좀 달라서 2기가 격추되었다고 되어 있지 않고 1기가 대공포탄을 맞은 후 연료 탱크에 불이 붙었고 자폭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일본군 공습 첫날 어이없이 와일드캣 8기를 잃지 않았다면 이후의 전투가 훨씬 더 쉬워졌을 것이라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12월 10일에 폭격이 끝나고 웨이크섬에서는 또다시 복구 작업이 진행되었습니다. 기록에 의하면 민간인 노무자들이 몇 명씩 모여 해병대 주둔 지역으로 와서 시설 복구와 방어진지 확충 작업에 자원했다고 합니다. 14명의 민간인 자원자들이 폭격 후 활주로에 와서 일을 시켜줄 것을 자청했고 웨이크섬 항공대 지휘관 퍼트남 소령은 건설 작업자로서 미군이 필요한 기술을 보유하고 있던 이 자원자들을 환영했습니다. 하지만 영상서두에 언급한 대로 모든 민간인 노무자들이 싸우러 나온 것은 아니었고 기록에 의하면 이후에 실제 전투를 포함해서 해병대를 도운 민간인 노무자들의 숫자는 1200여 명 중 약 절반 정도였다고 합니다. 이렇게 웨이크에서 12월 10일이 저물어 갔습니다.
웨이크섬에서 3일째 공습과 반격이 이루어지고 있을 무렵 이 사실을 파악한 진주만의 미 해군도 웨이크섬 지원을 위해 계획을 짜고 있었습니다. 허즈번드 킴멜 제독은 진주만 기습 당시 미 해군 태평양 함대 총사령관이었는데 진주만 기습을 당한 것에 대한 책임을 지고 12월 17일에 해임됩니다. 하지만 지금 다루고 있는 12월 10일 진주만 시간으로 12월 9일에는 킴멜 제독이 아직 자리를 지키고 있었는데요. 진주만 시간으로 12월 10일, 웨이크 시간으로 11일에는 참모진들이 킴멜 제독에게 웨이크섬 지원 계획을 제출하게 됩니다. 당시 진주만에는 웨이크섬과 다른 도서들로 갈 물자들이 이미 배치되었고 지원부대를 지휘할 책임자는 당시 태스크포스 14의 플래처 제독이었습니다. 당시 태스크포스 14에는 항공모함 세로토가가 있었고 아스토리아를 포함한 중순양함 3척과 구축함 8척이 있었습니다. 또한 수상기모함 텐지어를 수송선으로 이용해 물자와 병사들을 싣고 웨이크섬으로 향할 계획이었습니다. 웨이크섬에 지원될 지상병력은 해병 포스 디펜스 바탈리온 제4수비대대의 일부 병력이었습니다. 진주만 시간으로 12월 10일에 이 계획이 총사령관에게 제출되었으니까 미군으로서도 상당히 빨리 웨이크섬 지원을 결정하고 추진을 시작한 셈입니다. 그리고 이 시간에도 일본군 상륙부대는 웨이크로 계속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일본 상륙부대가 웨이크로 출발했던 8일 밤, 일본군의 첫 번째 공습이 있었고 미군의 저항이 미미하다는 전문을 상륙부대가 항공부대로부터 접수합니다. 8일 밤에 접수되고 9일 새벽에 전 함대에 타전된 이 정보에는 미군 항공 전력이 괴멸되었고 포대도 대타격을 입었다고 되어 있었습니다. 12월 10일 아침에 상륙부대는 9일에 2차 공격 보고를 받았는데 첫 번째 공습에 관련된 정보와 거의 비슷했다고 기록에 남아 있습니다. 일본군 기록에는 상륙부대와 함대가 10일 늦은 오후에는 웨이크섬에서 220도 방향, 약 222km 해역까지 진출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10일 저녁에는 같은 날 실시된 공습에 대한 정보를 받았는데 이 또한 이전 정보와 대동소이한 것이었습니다. 이제 일본 지상병력의 웨이크섬 상륙 작전이 정말 멀지 않았는데요. 점점 급박해지는 웨이크섬 전투 다음 회를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